네, 지금 뭐 코로나 쇼크가 이제 생각보다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또 더더구나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외 상황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 쇼크가 경제에 이제 가져오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뭐 좀 공포 심리랄까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상황이 또 하나가 있고, 자, 또 이제 반대쪽의 상황을 지금 하나를 보자라면 한국은행이 그렇죠. 뭐 97년 이제 98년 IMF 때나 아니면 2008년 이때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이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또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이 뭐 양적 완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뭐 양적 완화적 의미가 있다 아니면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낼 그런 계획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이었죠. 오늘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5조 2,500억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도 이제 풀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이제 돈을 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이제 첫 주가 5조 2,500억을 풀었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풀어나갈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겠죠. 더더구나 뭐 정부도 지금 100조 원 규모의 지금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긴급 뭐 구호 자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다 뭐 이제 재난 기본소득까지. 자, 어쨌든 지금 또 돈은 엄청나게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상황을 보자라면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국내만 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확진자 쪽이나 지금 치료를 이제 받는 분들보다 완치가 돼서 이제 나가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국면을 지금 이제 넘어서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쇼크 이거는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쇼크 상태가 깨어나는 뭐 치료제가 나오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상황이 종료가 되든 쇼크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 결국 우리가 이 시장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폭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여러분들 또 많이 보시는 또 너튜브 뭐 이런 데 보시면 더 이제 심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근데 저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그냥 제가 공포 좀비다 이렇게 조금 심하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약간 좀 뭐 조정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뭐 규제가 나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뭐 대폭락한다, 뭐 당장 집을 팔아라, 그렇죠. 뭐 임박했다, 뭐 자, 이렇게 하면서 네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 상황만 되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뭐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공포팔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조회수를 올린다든지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심리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만큼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주장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좀 극단적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적 부동산 비관론자들이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분들이 늘 활용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가 뭐 대동소이한데요.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많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의 부동산 대폭락 이걸 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일본이 이렇게 부동산이 대폭락하지 않았냐? 한국도 이제 대폭락한다. 이게 벌써 20년, 30년 정말 우려먹고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계속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뭐 중국 경제가 뭐 완전히 붕괴를 한다. 그런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들을 정말 뭐 이렇게 그 무한 재생, 무한 반복, 네, 뭐 시간만 있으면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계속 이것만 이렇게 무한 이제 재생, 뭐 이렇게 뭐 반복을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뭐 선택과 결정, 네. 97년, 98년 이때도 뭐 물론 실제로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대폭락이 있을 때마다 그런 론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올 때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이 무한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내가 97년, 98년에 강남에 있는, 그렇죠, 내가 뭐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거 팔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또, 그렇죠, 뭐 마용성이라든지 아주 지금 입지가 좋은 이런 쪽의 거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자,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공포 매도. 자, 내가 뭔가 이렇게 대출의 압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걸 도저히 내가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뭐 저기 종부세 뭐 낼 돈도 없고 정말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뭐 부동산을 이제 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랬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어디 뭐 다른 곳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대폭락을 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계속 그냥 심리적으로만, 어떠한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공포에 휩싸여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엄청난 후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포 매도는 안 된다. 그렇죠. 공포, 불안, 심리 이런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요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 요렇게 좀 제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8년 지금 시장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당장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 어떤 위기하고 2008년 위기하고 뭐 비슷하게 또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자, 일단 2008년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89%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혼합형 기준에 했을 때, 혼합형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금리로 한 뭐 5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정과 변동에 이게 지금 최저가 약 한 2.1% 정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약 한 2.47% 정도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거의 한 6% 가까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들은 3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0.75%라는 이런 정말 한국은행의 정말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려면 아마 이제 4월 15일 정도에 뭐 코픽스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아직 금리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금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만큼 여력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6% 정도일 때는 내가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2% 아니면 나중에 이제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2%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다면 한 달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하고 지금 150만 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3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3억 8,7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큰 거죠. 나머지 돈을 다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 쪽에 아파트 재건축 특히나 조정이 한 2, 3억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가는 2, 3억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지금 55.6%인데 60%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적고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양호해지는 상황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보다는 내 돈이 들어갈 돈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자,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훨씬 부담이 작다라는 거. 자, 또 하나가, 자, 그 당시에는 공급 과다, 공급 급증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됐는데요. 자, 2007년, 2006년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때 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밀어내기 분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2008년, 2009년이 아니라 오히려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4년 동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 한 17만 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결국은 공급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말해도 야, 지금 뭐 새 아파트 지금 뭐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그렇죠. 자, 이렇듯이 더더구나 지금 서울에는 우리가 보통 80% 이상이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이 안 되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7월 28일 이제 이후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공급은 더 줄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상황들, 자, 대출이라든지 전세가라든지 공급,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 자, 일단은 서울 쪽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특히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최고가를 뭐 거의 썼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33억 7천에 또 거래가 되면서 34억, 고가 아파트들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조정받는데, 자, 이거 한 6월은 지나야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가 쪽에 들어가실 분들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경기 쪽의 비규제 지역들 풍선 효과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지금 군포 쪽이라든지 오산 쪽, 인천 쪽, 지금 뭐 이번에 송도도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나 지금 청약 시장들 후끈하죠. 뭐 평균 경쟁률이 무려 43대 1이나 됩니다. 작년에 한 14대 1 정도였어요. 요맘때가.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2월, 3월 가장 지금 창궐했을 때인데 이때 청약 경쟁률 2월, 3월이 지금 가장 뜨거웠다라는 거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뜨거운 시장들은 또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크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갈까요? 자, 팬데믹 시장에서 아무래도 유동성과 규제 대결로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풍부하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큰 힘을 발휘하느냐, 규제가 큰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자라면, 자, 규제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차피 12.16 대책이 그대로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 강도가 높으면서 유동성 수혜는 오히려 작은 곳, 유동성 수혜가 낮다라는 건 대출 폭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없다든지 이런 곳들은 조정을 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거꾸로 규제의 강도도 낮고 아예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유동성 수혜가 큰 곳들, 이런 곳들은 코로나 쇼크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급등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팬데믹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공포 좀비들에게 눈과 귀를 주지 마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금리 절벽.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한 0.8%, 지금 뭐 우리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도 한 0.75%, 1년 만기 정기예금이 그렇습니다. 1%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딱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절벽이 더 떨어지기 전에 금리 절벽 위에서 나만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코로나 쇼크 이후에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라. 자, 코로나 쇼크 때문에 지금 꺼져 있는 것들, 이 쇼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을 주목하면서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